이제 오늘 5, 6월달 기출문제 분석 이론 정리 첫 시간입니다. 그죠? 일단 이번 주부터는 1시간 정도 일단은 프린트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교재에 나와 있는 목차대로 다시 순서를 잡아놨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교재를 찾으면서 확인하면서 빈칸을 일단 메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 2, 3, 4월 달까지 정리했던 거, 그 다음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어느 정도 정리했는지 자기가 확인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체크하실 때 바로 기억이 바로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럼 바로 넘어가세요. 그거는 자기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가급적이면 좀 집에서 풀어오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기출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인 게 답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 그럼 바로 체크를 해. 그래서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자기가 정리를 복습을 해야 되는 파트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지금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 이거 좀 체크를 하시고, 제가 해드릴 거는 이제 자기가 아는 거 모르는 거 체크한 것 중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다시 선별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재 보면서 다시 한번 어떤 부분을 꼭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라. 확인을 해드리고 좀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정리 같은 경우 이론 정리는 기본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일단은 5, 6월달은 가급적인 판서 중심으로 정리를 한번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잠시 한번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합시다. 5, 6월달에 이제 기본적인 전략은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기출문제가 출제되는 어떤 흐름 내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패턴이에요. 일단은 이제 기출이 일단 중심이 됩니다. 중심은 당연히. 근데 아직까지 완전하게 기출이 베이스를 구축이 안 된 파트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들은 기출이 중심이 형성돼야 돼요. 법은 계속 새롭게 뭐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기출이 중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패턴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기출을 가지고 변형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출을 가지고 변형하는 방식은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사례를 바꾸는 거예요. 사례나 이제 지문을 바꾸는 겁니다. 이 방식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되는데 이 패턴이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교육론이에요. 교육론에서 거의 따져보면 교육론에서는 한 70% 정도가 변형 파트예요. 새로 나올 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관련 개념이에요. 기출에서 출제가 된 개념들 중에 관련 개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냥 기출과 관련되는 개념인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본다면 법에서 보면 이런 거죠. 처음에 이제 몇 년 전에, 2년 전에 뭘 물어봤냐면 법과 도덕을 물어봤어요. 2019년도에. 이거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 법과 도덕과 관련되는 개념이 뭐냐면 자연법하고 실정법이거든요. 이건 내일 강의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본다면 이제 관련 개념을 가지고 계속 물어가는 방식.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야기되는 게 이제 심화 방식입니다. 그죠? 그 기본 개념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패턴은 이 세 가지인데, 심화 방식 같은 경우에는 크게 비중이 별로 많이 차지를 안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10% 정도? 그러니까 전체 점수에서 10% 같으면 8점 같으면 거기서 8점 정도 되겠죠. 8점 정도 되는데, 이게 10%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한 4점 정도는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거고, 이게 새롭게 들어온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4점 정도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으면 맞추는 거고, 운이 나쁘면 포기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어찌 보면 이거는 좀 어떻게 보이냐면 새로운 것처럼 보여요. 이것도 역시 새로운 것처럼 보이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는 거의 실수로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시려면
관련되는 거하고 심화되는 것들은 이거는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체 내용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지금 파트별로 주제는 나눠져 있지만 그 파트를 한꺼번에 다룰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심화 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게, 대부분 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한 50% 이상은 제시문에서 미리 예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 기출문제 제시문에서 예고를 해요. 이게 거의 한 50% 이상이 되고요. 아예 새롭게 등장한 거는 한 50% 될까 말까요? 이 중에서 다시.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예 모르는 게 출제되는 빈도는 한 5% 정도? 아예 처음 보는 거. 그럼 95% 정도는 우리가 본 거라는 이야기죠. 그럼 95% 중에 우리가 본 건데 틀리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실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독해가 안 돼. 제시문을 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읽기에는 난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잘못 읽게 되면 결과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단은 실수를 일단 줄이는 것. 그렇게 하려면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요한 것, 이것들은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계속 반복을 하는 거. 그 다음 패턴을 바꿔와서 연습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맥락이 어떻게 따라서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는 거. 이게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그 교재나 책에 보면 이제 장단점이 나와 있잖아요. 뭐에 대한 이론에 대한 장단점 나옵니다. 근데 그 장단점을 보면 맥락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A 입장에서 B를 어떻게 평가를 해라.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걸 B의 장점과 단점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답을 잘못 쓰게 되죠. 대표적으로 본다면 사회문화에도 그게 작년에 나왔잖아. 양적 연구 방법 입장에서 질적 연구 방법 이걸 비판을 하라는 이야기였어. 자료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맥락이 없으면 바로 이 맥락 A 입장에서 B를 어떻게 하라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 구체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능 공부할 때나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것만 따로 떼놓고 공부를 하죠. 따로 떼놓고 장점, 단점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누구의 입장인지 물어보면 이게 맥락이 달라지면 당황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이걸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하면서도 어떤 점에서 이걸 계속 물어보고 있는지 포인트를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 가지를 쓰시오. 그냥 세 가지를 쓰시오. 장점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요즘 그렇게 안 나오죠. A 입장에서 B에 대한 문제점을 쓰시오. A 입장에서 어떻게 하시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어떤 흐름이라든지 출제 흐름, 포인트 같은 것들을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에 보시면 정치교육 내용학 출제 경향이 나와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여러분들은 들고 다니시면서 앞으로는 기출문제를 먼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확인해보고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들고 다니시면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들을 꼭 해보시는 거 그게 필요하다. 그걸 좀 정리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은 말씀드렸던 대로 뭐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7, 8월 달 들어가기 전에 방학이 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급적이면 7주에 끝내고요. 그 다음에 8주 같은 경우에는 정리 기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주부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예. 자, 그렇게 OT를 간단히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발 부탁인데 5, 6월 달부터는 백지 쓰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지금 제가 1시간 문제를 풀라고 시간을 좀 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5, 6월 달에 사실 1시간 안 드렸거든요. 드리는 시간이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니까 프린트 자료를 먼저 한번 확인해보고 기출문제까지
자기가 빨리빨리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자기가 아는 거 모르는 거 좀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거니까 좀 더 효과적이고, 집에 가서 하면 또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뭐 딴짓하게 되고, 뭐 복습 이거 하다 보면 밀리게 되고, 뭐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서 바로 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지금 정치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OT를 먼저 했는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먼저 1시간 먼저 자료를 받으시면 자료부터 일단 먼저 확인을 하십니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1시간 뒤에 일단 강의를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오늘 순서가 좀 바뀌었긴 했지만 이번 OT 시간하고 이번 내용들 마무리 정리하고, 예, 1시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책을 빨리 한번 봅시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자, 일단은 지금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1번 정치의 불가피성, 이 제목은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인간의 다양성과 희소성에 둘러싼 갈등. 자, 이것으로 인해서 정치가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치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시려면 기출이죠.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하단의 정치의 의미.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정치의 의미의 현실주의 입장에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는 희소한 가치의 고의적 배분이다라고 하는 이스턴의 정의가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개념을 분석하는 건데, 이거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인간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다원성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에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해결하려면 결국 정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라고 했는데, 희소한 가치의, 그 다음에 권위, 그 다음에 배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희소한 가치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권력, 막스 베버가 이야기했던 거. 권력, 그 다음에 부, 그죠? 그 다음에 위신. 이런 것들이 희소한 가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권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권력인데, 어떤 권력이죠? 동의와 지지를 받은 권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동의와 지지를 받은 권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권력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이것만 이해를 하면 안 되죠. 권력과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관계에서 어떻게? 지배와 복종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지배와 복종에서 주의를 해야 될 건 이겁니다. 강제적인 복종이냐, 아니면 자발적인 복종이냐. 근데 권위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복종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나중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파생돼서 나타나는 게 정치 권력 논에 누구와 누구의 논쟁이지? 통치 엘리트론과 그 다음에 다원 권력론의 논쟁이죠. 통치 엘리트론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강제적인 복종이라고 하잖아. 맞죠? 다원 권력론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합법적인 자발적인 복종이라고 하잖아요. 이해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분이라고 하는 거.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배분의 배분적 결정에 대해서 사람들은 복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방식이자 제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방식과 제도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군주가 나눠주는 방식도 있고 귀족들이 나눠주는 방식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우리가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나눠준다 이야기죠. 이게 이제 정치라고 하는 의미를 분석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배분이니까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는 주지 않고 이런 거잖아. 이번에도 우리가 논쟁이 됐던 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본소득을 나눠준다. 그러면 이제 하위 70%만 줄 거냐? 그러면 상위 30%는 못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분을 한다는 이야기는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줄 것인지 이 문제잖아요. 이게 배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배분이라고 하는 방식,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지느냐 문제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지는 도구, 그 다음에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도구, 이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는 게 바로 뭐냐. 정치의 본질에서 현실주의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실주의는 정치를 뭐로 봅니까? 권력투쟁으로 보는 거죠. 정치의 본질에서. 권력투쟁의 장에서 정치를 봅니다. 정치 권력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거. 그래서 정치 권력은 내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거.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현실주의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의 꿈은 뭐야?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거야.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공정을 만들겠어. 그래서 정의 실현. 이런 관점을 접근하게 되면 이게 바로 이상주의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무엇인가를 가지는 것, 투쟁, 그 다음에 소유하는 도구,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를 접근하는 관점이 바로 뭐죠? 현실주의. 내 이름을 남기고 싶어.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역사에 내 이름을 남기고 싶다. 그래서 나는 정치 권력을 가져야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상주의, 현실주의예요. 현실주의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파트. 정치의 개념, 그 다음 정치의 본질에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주요 내용입니다. 됐어요? 나머지 내용들은 시험에 크게 영향가는 없다. 자, 그러면 10페이지의 개념 분석은 일단 끝났고 11페이지 4번 정치는 제도를 통해서 희소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행위 옆에다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규범, 제도화되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행위 뒤에다가 규범, 제도화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죠. 규범과 제도화. 그래서 우리가 사회 공부할 때 어떤 제도가 있죠? 정치제도. 사회제도 중에 정치제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현상으로 분석한 정치가 나오는데, 국가현상설은 키워드만 적어둡시다. 국가현상설의 의미, 국가의 활동, 그 밑줄 치시고, 국가의 활동을 그러면 뭘로 볼 거냐? 법과 제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법, 제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일 큰 문제는 행정과 정치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인지 행정인지. 행정학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냥 가벼이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권력현상설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통치 엘리트론과 다원 권력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권력현상설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건 정치와 비정치의 구분이 모호해진다. 정치와 비정치의 구분이 모호해진다. 왜냐하면 국가와 국민의 관계뿐만 아니고 사장님과 종업원의 관계가 성립하잖아요. 그럼 사장님과 종업원의 관계도 정치작용으로 볼 것이냐? 그건 그렇진 않잖아. 그 다음에 이제 복종의 이유는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제적 복종이 있고 자발적 복종이 있다. 그래서 권력현상설은 강제적 복종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현상설은 일종의 통치 엘리트론에 가까운 입장이죠. 통치 엘리트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통치 엘리트론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은 뭐라고 했죠?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은 뭐라고 했어요? 경제 엘리트라고 했지. 그죠? 헌터가 이야기했던 경제 엘리트. 그럼 보세요. 사장님이잖아. 사장님. 그 다음에 집단현상설. 집단현상설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집단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이 집단이 바로 뭡니까? 집단현상설의 의미에. 바로 이익집단. 집단현상설이 가져다 준 가장 큰 의의는 정치를 동태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정치를 동태적 설명 가능. 동태적 설명 가능.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턴의 정치 체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봐야 되는 기본적인 구조고, 정치학을 이해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나중에 기출문제에서 확인할 텐데 동그라미 2번을 꼭 확인해 두시고 1번, 2번만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정치의 역동성 관찰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다. 자, 그래서 정치체계에 그 표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투입, 전환, 산출, 그 다음 피드백, 선거민 여론, 이것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집단연장설에서 가장 큰 핵심적으로 문제점은 한계, 거기 동그라미 2번, 국가가 집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한다는 거. 이건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어디서 나오죠? 다원주의, 그죠? 이익대표 체계. 거기에서 국가의 영향력, 국가의 역할을 무시한다. 그 다음에 이제 15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상주의 나옵니다. 그죠? 이상주의 의미와 특징, 조렌, 그 다음 윈윈을 지향한다. 이래 돼 있는데, 옆에다 적어두실 거는 정의구현. 이상주의가 내세우는 거는 정의구현입니다. 그죠? 정의구현. 그 다음에 2번, 현실주의 의미와 특징, 자인, 제로섬 게임을 합니다. 그죠? 이게 바로 현실주의 정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익 추구입니다. 그죠? 이익 추구. 그 다음에 투쟁. 자, 그래서 거기 현실주의 특징의 두 번째 줄 한번 봅시다. 2번 특징의 두 번째 줄. 라스웰과 인스턴 나오죠. 이 두 사람 이름은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의 양면성 디베러제. 자, 16페이지 넘기시면 하나 밑줄 쳐봅시다. 자, 거기 보면 두 번째 줄 봅시다. 박스 안에. 권력을 장악한 자는 권력을 통해 사회에서의 지배를 보장하고 이익을 얻어내려고 한다는 시각. 그죠? 이게 바로 현실주의 입장입니다. 그냥 권력이 도대체 현실주의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권력이 현실주의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이제는 이상주의가 생각하는 권력의 의미가 나옵니다. 이상주의가 생각하는 권력은 사적인 이익의 압력에 대항하여 일반 이익과 공동선을 보장하는 것,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리스 정치사상부터 해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적인 걸 우선시할 거냐, 아니면 공동선을 우선시할 거냐. 됐죠.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5, 6월 달에 완벽하게 처리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대 그리스 정치사상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고대 그리스 정치사상의 가장 핵심은 그리스 민주주의의 문제점입니다. 그죠? 시작은 그리스 민주주의의 문제점에 시작된다. 그러면 그리스 민주주의의 문제점의 내용의 가장 핵심은 뭐야?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싶어요. 사적 이익 추구. 그래서 많이 가지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소피스트. 그래서 그 소피스트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를 계속 알려줍니다. 그래서 소피스트들이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뭐냐면 포퓰리즘입니다. 그죠? 포퓰리즘의 뜻이 뭐예요? 포퓰리즘 뜻이 뭐야? 예? 뭐라고요? 인기 영합주의. 보통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말 아닙니다.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주의. 그러니까 엘리트주의의 반대말이에요. 포퓰리즘의 원래 뜻은. 그럼 이걸 왜 인기 영합주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마치 이게 진짜 의미인 것처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건 당연히 엘리트 지배를 위해서지. 원래 포퓰리즘의 뜻은 대중주의의 뜻입니다. 대중주의. 자, 그러면 대중주의가 왜 문제냐. 그 이야기죠. 그리스 민주정은 다수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주의예요. 다수가 정치에 참여하니까. 그럼 여기에 어떻게?
포퓰리즘에 대해서 다수가 정치를 하는 대중주의에 대해서 누가 선동을 하죠. 그럼 선동을 할 때 뭐가 나타나?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인기 영합이 나타나요. 그죠? 그러면 이 선동의 결과 대중주의는 어떤 식으로 빠져버려? 중우정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선동. 그 다음에 대중은 어리석고 무능하기 때문에 어디로 빠진다고? 중우정으로 빠진다고. 그러면 사적 이익 추구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잖아. 사적 이익 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돼? 소크라테스가 이제 길 가다가 길 가는 청년을 부르는 거지. 이러고 봐.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해줄게. 네가 사적 이익을 막 추구하고 그랬는데 너 그러면 안 돼. 그럼 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 정의가 무엇인지 좀 알아야 돼. 그죠? 그래서 플라톤이 정의를 이야기하잖아요.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정의는 뭐였습니까? 너의 역할이 뭐냐? 너 역할이 뭔지 알아? 너 여기서 공부하면 안 돼. 너 지금 너의 역할은 마이스터 고등학교 가지고 빨리 기술 배워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사적 이익 추구하는 애한테 공적인 정의라고 하는 공동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 이익 추구는 뭐로 바꾸냐? 바로 시민 덕성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라톤부터 교육학이 나오는 거예요. 시민들을 교육해야 되겠다. 얘들이 사적 이익을 너무 추구하고 있다. 욕망을 다스려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하면 되죠? 야, 다수가 이렇게 지 맘대로 정치하는 꼴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플라톤이 맨 먼저 어떻게 합니까? 철인을 제시했다가 박살을 하죠. 그래서 그리스 민주주의에서 마지막 결론은 뭐야? 야, 철인 가지고 했더니 애들이 막 화냅니다. 그죠? 네가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한데. 증명해봐. 증명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법치를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수가 하게 되면 선동을 당하니까 다수가 아니라 균형과 조화를 맞추는 거지. 그게 바로 뭡니까? 혼합정의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플라톤은 자신의 고유의 역할, 유기체적 관점입니다. 그죠?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정해주는 거, 무엇을 할지를 알려주는 거, 이게 정의로운 국가가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의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반적 정의, 국가의 법, 그 다음에 또 뭐, 일반적 정의와, 그 다음에 이제 평균적 정의, 그 다음에 배분적 정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죠. 어떻게 정의로운 것인지.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관점은 전부 다 어떤 관점이에요? 조화와 균형이라고 하는 이 중용의 관점입니다. 그죠? 중용. 중용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도 아닙니다. 중용이라는 말은 그냥 조화와 균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쪽은 역할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본성을 알아야 됩니다. 본성이 뭐죠? 본성이 뭐야? 이성, 감성, 그 다음에 욕망. 그럼 이들의 어떤 덕성은 뭐죠? 덕성을 키워줘야 되잖아. 이들의 덕성은 지혜, 감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의 덕성은 용기, 그 다음 욕망을 가지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욕망을 다스리는 절제. 이런 덕성을 키워줘야 돼. 됐어요. 그리고 요 법치라고 하는 요 개념이 등장하면서부터 어떻게 해야죠? 시민 덕성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준법이 되는 거죠. 준법. 자, 이 법치가 나오기 전에는 뭐가 있었죠? 철인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이 철인이 바로 뭡니까?
철인이 바로 누구예요? 대의제. 지금 오늘날 대의제로 발전해 왔잖아.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바로 누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지? 현대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발전해 온 겁니까, 이게? 전문가가 대의제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대의제, 대표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선거를 통해서.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대표들이 뭘 만들죠? 입법을 하는 방식으로 돼 있잖아.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게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온 거지? 플라톤에서 온 겁니다. 법률이라고 하는 그것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 그 법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잖아.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혼합정. 혼합정은 역시 마찬가지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플라톤은 어떤 혼합정을 강조합니까? 군주정과 그 다음에 뭐라고? 민주정, 다수정이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귀족정과 그 다음에 다수정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상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상원. 이 상원은 로마의 집정관, 원로원, 호민관으로 따지면 이 상원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상원은 일종의 원로원입니다. 원로원. 이게 상원으로 지금 이제 발전을 해온 겁니다. 로마의 원로원이 발전해 왔다. 되셨나요? 자, 넘어와서 21페이지 맨 밑에 중우정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스 민주주의의 문제점이다. 그 다음에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 그 다음에 22페이지 소크라테스. 자, 시험에서 무조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테네 민주주의 운영 방식, 동그라미 1번. 올해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네 번째 줄, 네 줄 내려와서 아르콘이 추첨 동그라미, 추첨을 통해서 선출되었다. 그 다음에 두 줄 내려오면 가운데 아테네 민회에서 국가의 중요 정책을 다수결로 결정해, 다수결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한 줄 내려오시면 대부분의 관직을 추첨으로 선출했다. 추첨. 자, 이렇게 했더니 소크라테스가 웃습니다. 그죠? 뭐라고 웃어요? 실력도 없는 애들이 추첨으로 뽑는 게 과연 가능하냐.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비판의 가장 핵심은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인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맨 밑에 3번 마수교사의 비유. 소크라테스가 했던 마수교사의 비유는 추첨제, 윤번제 방식으로 공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플라톤의 정치사상. 자, 플라톤의 정치사상도 역시 1번 아테네 민주주의 위기 밑줄 치시고, 아테네 민주주의 위기는 뭐라고 했죠? 사적 이익 추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중우정.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이제 정의로운 국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제 아이디어죠. 초기입니다. 초기. 플라톤 초기 때 했던 거. 이성에 의한 정치, 철인 정치, 바람직한 포리스, 이데아 같은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폴리테이아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5페이지 메뉴로 가서 정의란 무엇인가 세 번째 줄. 정의란 사회 구성원들에게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주는 것.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들은 각자의 역할을 주고 그 다음에 덕목을, 덕성, 시민 덕성을 개발해야 된다. 그건 그냥 이해만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현대사회에 영향을 준 거는 바로 25페이지 맨 마지막 하단에 현실적인 차선의 정치입니다. 그죠? 법률에 의한 정치, 이게 바로 뭐죠?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 그건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법을 만든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법을 만드는 사람.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대표, 대의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정치체제는 혼합국가. 그것만 하나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이번에 혼합국가, 혼합군주제. 자, 그 다음에 27페이지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옆에다가는 하나 적어두시죠. 아리스토텔레스 주장의 가장 핵심은 뭐냐? 조화와 균형입니다. 조화와 균형.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모든 사회 과학자들의 덕목이 뭔지 아세요? 조화와 균형이에요.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도 계속 뭘 강조합니까? 균형재정을 강조합니다. 균형재정. 균형재정을 강조하기 때문에 재정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모든 어떤 기본적으로 사회과학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는 조화와 균형이에요. 항상 이걸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쭉 내려오시면 플라톤 3번에 플라톤 주장 계승 및 발전입니다. 그죠? 뭘 주장하고 계승 발전했느냐? 법률과 혼합국가다. 이거는 시험에 다시 나올 만해요. 플라톤의 주장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엇을 계승했을까? 이렇게 문제를 변형시켜서 물어볼 만합니다.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이제 개체와 공동체의 관계인데, 개체와 공동체의 관계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뭘 강조를 할까? 공동선을 강조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 애들이 공동선을 잘 몰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동선을 잘 몰라. 자, 그래서 이제 국가 생활에 필요한 정의, 일반적 의미로 정의인데, 일반적 의미로 정의가 바로 뭘 뜻하는 거냐면 공동선, 이걸 이야기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의란 국가의 법에 따르는 것, 이게 정의로운 거다. 그리고 국가의 법은 바로 공동선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의 실현을 위한 특수한 정의, 바로 이게 두 가지 평균적 정의와 비례 정의가 있다. 자, 여기에 따라서 너희들은 분배를 받아라 그 말입니다. 분배를 받아라. 이 원칙에 따라. 아시겠죠? 분배 원칙입니다. 일종의 분배 원칙. 자, 그 다음에 이제 29페이지 맨 위에 국가 생활에 필요한 특성, 규범화된 정의를 지키는 것, 준법 정신. 이게 기출이죠. 준법 정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게 2번 바람직한 국가론에서 혼합적 입헌국가입니다. 혼합적 입헌국가.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충분하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세정치사상은 시험 문제가 법에서 나왔죠. 여기서 딴 거보다는 중세정치사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세정치사상은 어떤 거냐면, 중세의 핵심은 이겁니다. 교회가 절대 군주를 지배를 해야 되겠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생각에 교회의 교황이, 그죠? 민간의 사회 영역에 있는 이 절대 군주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다스려야 되나요? 자, 지금부터 교황인 내가 한마디 할 테니까 말 들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신의 뜻으로. 그래서 교회가 절대군주를 지배하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신의 뜻이 뭐냐? 이게 바로 신법이에요. 신법. 그때 절대군주들이 바락바락 대듭니다. 야, 신의 뜻을 니는 어떻게 아는데? 그죠? 신의 뜻을 너는 어떻게 알아? 교황인 네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구티누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신의 뜻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알겠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구티누스 이야기예요.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신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장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절대군주가 지배하는 이 국가들도 전부 다 어떤 법이 지배하는? 신법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법과 위상을 나눌 때 국가법 이렇게 나누게 된다면 당연히 신법이 국가법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나중에 법 철학으로 가면 이게 뭐가 되냐면 자연법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실정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법 철학으로 가게 되면.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논리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연법이라든지 신법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딴 게 아니고 세속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세속을 어떤 식으로 다스릴 거냐. 법으로 다스려야 돼요. 법의 이름으로. 그게 바로 신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것. 그게 바로 법의 이름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 절대국가, 절대군주를 움직이는 사회체제 시스템은 뭐였습니까? 요걸 움직이는 시스템은 바로 봉건제 방식. 근데 이 봉건제 방식이 쌍무죠, 쌍무. 봉토를 줘야 내가 나가 싸우지. 봉토를 안 주는데 내가 왜 나가 싸우니? 뭐 이런 거잖아. 쌍무.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죠? 계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장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한테 봉토를 줘야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중세 정치사상이고 이게 근대 계몽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좀 알아두시고 32페이지 넘어가시면 3번 토마스 아퀴나스. 그죠? 이성을 강조하고 자연법을 주장했다. 이걸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세사상의 맹하라고 해서 근대에 영향을 미쳤던 사상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의 지배의 관념 및 저항권. 법의 지배의 관념. 그 다음에 자연법 사상. 자, 이런 것들이 근대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대로 넘어갑니다. 중세로 넘어가서 근대로 넘어가는데 이제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아니고 이쪽 세속에서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교회는 무너지고 세속의 변화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세속의 변화는 근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세속의 변화의 흐름은 일단 첫 번째 군주에서 부르조아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요 시기죠. 요 시기. 절대 군주에서 부르조아 넘어가는 시기. 그러면 이제 요 시기가 일단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이 군주를 강조한 시기의 대표적 인물이 누구 있죠? 마키아벨리하고 홉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마키아벨리와 홉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나오는 인물이 바로 마키아벨리입니다. 마키아벨리에 대해서는 플랜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마키아벨리의 플랜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이야기인데, 마키아벨리의 플랜은 뭐였어요? 일단은 문제의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키아벨리의 문제의식은 뭐죠? 통일되지 못했어. 이탈리아는. 그래서 우리는 맨날 뭐가 되지? 침략을 받아. 침략 대상이야. 그래서 우리는 맨날 약탈을 받고 있어.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극복을 해야 되겠어. 자,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체가 누가 돼야 돼요? 누가 극복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난 극복은 조선시대도 그랬고 대한민국의 국난 극복은 백성들이 했죠.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백성이 아니라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강력한 군주, 이걸 이제 방안으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방안으로 플랜으로 제시하게 되고 이게 바로 이제 그 유명한 군주론이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죠? 그리고 이 강력한 군주가 지혜를 발휘해서 뭘 이루어내야 되는 겁니까? 강력한 군주의 성과는 바로 통일된 국가. 그래서 프랑스, 스페인, 어떤 나라도 이탈리아를 건드릴 수 없는 나라. 이게 이제 마키아벨리의 플랜이죠. 그래서 이 통일된 국가가 되면 어떤 나라가 되는 거죠? 침략 대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안전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안전한 나라. 이게 마키아벨리의 플랜이었어요. 그럼 마키아벨리 플랜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죠. 어디죠? 강력한 군주.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탈종교입니다.
탈종교. 종교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지. 군주가 세상을 지배하는 걸 바꾸니까.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가 생각하는 안전한 나라. 이게 바로 뭡니까? 마키아벨리가 생각하는 공화정이 되는 거예요. 모두를 위한 나라에서 그때 모두를 위한 것의 가장 핵심은 안전함이거든요. 안전함. 이해됐나요? 안전함. 그래서 이제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후세 학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그 후세 학자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인물이 홉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죠? 사회 양론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등장해요? 이 주장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로크가 등장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누구지? 루소가 등장합니다. 로크는 홉스의 주장에 대해서 가장 큰 의의를 가진다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키아벨리 주장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거. 권력을 제한한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의미죠. 군주의 권력을 제한해야 된다. 맞아요. 그렇게 해야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루소는 여기에 대해서 뭘 비판하고 싶은 거예요? 루소의 비판의 핵심은 소유권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흐름이 이렇게 갑니다. 자, 개인이 중요하다. 그래서 군주에서 부르주아라고 하는 이 새로운 어떤 세력대 등장했고, 여기서는 개인이 강조되었다. 근데 개인이 강조되기 전에 일단 군주가 먼저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군주가 마키아벨리와 홉스에 설명이 됐어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과연 강력한 군주를 통해서 이 개인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해되셨나요? 강력한 군주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홉스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로크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한정부론을 제시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제한정부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유를 보장받아서 이제 나의 재산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 근데 나의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죠? 루소입니다. 왜? 사회 불평등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루소가 이야기했던 건 소유권에 대한 비판이 가장 핵심이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겁니다. 군주가 등장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홉스까지는 다시 이제 전체 국가나 군주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로크로 오면서부터는 뭘 강조하기 시작하죠? 사적 이익 추구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맞죠? 루소는 다시 뭐 하죠? 사적 이익 추구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왜? 사회 불평등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오늘날 많은 정치 사상가들은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을까? 많은 정치 사상가들은 공동선과 사적 이익에 좋아하겠지. 이해되시나요? 그게 바로 뭐죠? 공화주의죠. 그래서 사적 이익 추구가 결국 루소의 말은 소수파입니다. 이거는 소수파가 되면서 유럽에서 거의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자유주의로 이제 연결되면서 사적 이익 추구가 거의 극대화됩니다.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온 거죠? 공화주의까지 온 거예요. 중간에 공동체주의 논쟁이 있었고 흐름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이후로부터는 전부 다 어떤 논쟁이냐면 사적 이익 추구와 공동선의 추구 사이의 갈등이에요. 이해되셨죠? 사적 이익 추구와 공동선 추구의 갈등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현대 우리 사회에서도 계속 펼쳐지고 있고 이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현재 공화주의까지 왔다. 자, 이 흐름을 일단 이해를 하시고 이거는 나중에 홉스부터 사회계약론부터는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쉬었다가
1시간 동안 자료를 채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 채워놓고 나면 사회 계약령의 특징이 있죠. 36페이지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하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나요? 예.